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며 즐겨 듣는 30대 중반 여성 애청자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곳에 제 마음을 터놓아 보려고 해요. 우리 시댁은 천하의 백만 덕을 모르는 몹쓸 인간들이에요. 시댁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 친정 부모님도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돈 욕심에 은혜를 원수로 갚아놓은 정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천불이 터져나가서 벌떡벌떡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어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 독과림 하는 정도만 하신다면 저희도 기쁘게 참다가는다면 하는 마음이에요. 노인들께 수시로 무료 식사를 대접해왔고 운영하는 순대국밥집이 쉬는 날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직접 만든 음식들로 봉사활동을 이어오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학창시절에는 학생 본분인 공부에 최선을 다해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 곧장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죠. 대기업에서 받은 업무도 정직하고 성실한 채 적성에 딱 맞는 감사팀이었고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 공장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직업에 대한 따질 따름은 아니었지만 연애하던 당시에는 저와 남편의 사이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공장은 제 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생산물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하청업체였는데 저는 하청업체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생산 대금을 부풀리거나 횡령하는 등을 감시하는 담당자였습니다. 남편과 연인이 되고 결혼한 계기는 그분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서 보낸 제품의 불량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평소 다른 공장들은 담당이 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불량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남편의 공장만큼은 스스로 불량률을 0%로 유지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느껴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편이 눈에 띄었어요. 0%에 가까운 불량률을 비교하던 제 남편은 매일 야근하고 특근까지 하면서 불량 테스트를 했고 해내었던 덕분인 거예요. 이처럼 근검절약한 품성에 매료된 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 연인이 되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의 결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와 남편 간에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직장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이것은 결혼 당사자인 저희가 이미 뛰어넘은 문제였으니 별다른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또한 양가의 경제적 상황도 서로 엇비슷했어요. 대춘장에서 순대국밥집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도 작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시어머니의 매우 강한 반대로 인해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반대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선대국밥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이 아니라는 점. 비록 작은 가게이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 오신 덕분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손님들이 많으며 단골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시장통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두 예비 시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문학교를 졸업한 국민학교 검정고시 졸업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농사를 아주 훌륭히 지어주셔서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며 생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고요. 어쩌면 그렇다면 당신 혼자만 잘 나왔으면 뭘 하겠다고? 우리 아들 처지가 되는 가정은 시장에서 돼지 내장을 팔아 살아가는 하층민인데요. 당신도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당신 자신이라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집안에 시집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 아들은 적어도 몇 채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양가집 교수와 짝을 짓겠다는 얘기했어. 우리 아들 팔자를 고칠 거야? 그러더니 앉아있자니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지 친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기가 막혔고 석이 부글부글 끓었어. 제 친정이 가난한 집이라서 싫다고 하더군요.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시거나 작은 농사를 짓으시는 시댁이나 빠듯한 살림을 하는 집안이라면 마찬가지일 텐데 대체 무슨 요새를 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상가 건물이 몇 채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부잣집에서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아들을 장가 보내겠다며 어깃장을 부리는 꼴인 참 상황에 대해 어이가 털려나가는 것처럼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 시댁에 제외한 가족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허파에 헛바람만 가득한 허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내뱉는 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예를 들어 남편에게 5살 연상의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시형님이 한 분 있었죠. 시어머니는 시어림을 떵떵거리며 강제로 결혼시키기 위해 온갖 혼수와 예물들을 모두 할머니가 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려 살아도 날 자식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놓고서는 부자 사돈 덕분에 딸 짜지게 팔자를 고쳐내려는 허황된 생각이었던 거죠. 물론 부모 등골을 빼먹으면서까지 억지로 피자집에 시집을 간 제시 형님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그런 가정과 부모스럽지 않은 제 남편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고나 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엇이라고 반박하든 간에 시어머니는 결혼 반대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그녀의 결혼 반대로 인해 파혼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아주 뜻밖의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반대가 계속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전 오늘은 결혼 승낙을 받아내거나 파혼을 선택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찾아갔지만 시어머니가 선자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결혼 반대하던 대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무 걱정 말고 만나서 식사하세요. 오늘은 싫은 소리 듣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꼭 사과하고 싶어서 일부러 만든 자리예요. 어머님, 이번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긴 많이 있었지. 덕분에 내 친한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고 빚잔치로 부잣집에 억지로 시집 보냈던 우리 큰딸이 있으니 너한테는 시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서 팔자고지라고 헌수도 예물도 빚한채까지 버려가며 힘들게 시집을 보내놨는데 결국에는 소방을 맞고 이혼해서 돌아와 버렸지. 그동안 내 딸이 보잘것없는 농사꾼 집안 출신을 한 이후로 시댁에서 많이 고귀하게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풀러 앉혀놓은 거란다. 지난달에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도 함께 했어. 하고 또 겸사겸사 이제는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저 모르는 사이에 시댁에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할부 빚잔치까지 버려가며 억지로 부잣집에 시집 보냈던 큰딸이 부자 씹으면 덕분에 팔자 고치기는커녕 내내 구박만 당하다가 결국은 소방을 맞고 돌아와 버렸고 덕분에 시어머니는 저를 향했던 그간의 잘못들을 크게 후회하며 반성했던 것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축복만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한동안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개과천선한 시어머님은 참 좋은 가족이 되어주셨고 저희 부부에게는 파랑새 3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들었죠. 제가 아들과 딸이라는 새 쌍둥이를 출산했거든요. 새 쌍둥이가 엄마와 아빠의 옹알이를 하던 그날은 정말로 세상 모든 행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든 오늘만큼 행복한 순간을 계속 바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순대국밥집에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생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그 노력의 보답을 받았던 것이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해주고 또한 순대국밥집이 쉬는 날에도 훌륭한 관대함을 보여주셨어요. 해당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겠습니다. 날마다 무력을 축소시켜 직접 만든 음식들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 봉사활동이 바로 부모님들께 찾아온 일생일대의 길조의 시작점이었어요. 선행을 펼치는 그 식당이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크게 늘었고 매출도 예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잠시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사업은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를 낸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부잣집 시 일절에 이혼당하고 쫓겨났던 제시 형제가 우리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두 자녀 모두가 함께 떠님을 받았습니다. 백수가 된 탓으로 인해 시댁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혼한 여성은 백수가 된 시어머니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고 남편은 한 번에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개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처갓집과 아내는 잘 나가지만 자신만 부끄러운 백수인 남편이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부모님은 남편이 독립할 수 있도록 순대국밥집 2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이 매장은 남편이 경영사장 형식으로 책임을 맡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2호점을 완전히 남편에게 넘겨주지는 않았어요.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그때까지 사장으로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보기에 일에 익숙해져서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매장의 모든 권리를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실업자 신세에 있는 제시 형님에게는 우울증을 겪고 계셔서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는 사실 남편과 시형님께 하는 배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닮아 허영심이 많은 시형님께서 섣부른 금전적 지원으로 인해 겸손을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시어머니에게 돈이 아닌 계속 쓸 문장을 입력하세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이었고요. 또한 남편이 식당 일을 익힐 때까지 직접 2호점을 완전히 맡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시형님은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변화를 보였고 남편 또한 2호점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뒀답니다. 순대국밥집 분점이 장사가 잘 되면서 남편은 다른 저와 제 친정을 위해 단단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버리는데요. 첫째는 남편이 운영하던 분점이 갑작스럽게 매출이 급감했고 그 원인을 찾다가 식재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시댁에서 손수 보내주시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2호점 문제로 남편에게 꼬치에 꽂힌 문자 때문에 예민해진 남편이 저에게 대뜸 오리매장 폐업하게 되면 장인과 장모님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부모님들의 탓이라는 것입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본점이 장사가 잘 되므로 그것을 봐서 당신의 2호점도 잘 되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었던 것이 다 오픈빨이었고 솔직히 작은 장모님이 알려준 레시피 때문이었습니다. 엉망이야 나이 들고 미각이 분해된 시장의 모습이야. 노인들은 그 정도의 음식을 좋아한다고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마트의 맛 또한 아닐 것이란 생각이야. 이런 생각은 엉망일 뿐이라고 인식해.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그러한 말은 삼가야 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온 어르신들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맛보신 분들이야. 그들이 본 적이 있는 점심 순대국이 최고라면 그만큼 음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만약 당신의 2호점 음식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은 당신에게 있을 거야.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조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손님 대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한 이유 때문일 거야. 당시에 누가 대기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감사팀 직원이라면 남의 사업을 검토하고 변화를 시도해도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힘들어하는데 레시피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 바지 사장까지도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마치 남편이 장사를 망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제 부모님의 레시피를 탓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아요. 실제로 부모님의 본점은 항상 대기줄이 많은 인기를 누렸었거든요. 그래서 새 건물을 짓고 확장해야 할 정도였어요. 장사가 잘 되던 상황에서 남편 2호점도 열었을 때는 처음에는 매우 번창했는데요. 상황에 이르자 저로서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다만 이때까지도 저희 부부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말다툼을 하게 된다 해도 부부사랑은 변함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이혼하신 형님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우울증을 극복한 후에 새 직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 형님의 재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준비했죠. 2호점에서 남편과 다툴 때라도 다투어도 우울증을 극복한 형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함께 축하해드리는 것이 손녀로서의 의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나 재취업을 정말 축하해주세요. 우울증은 쉽게 극복하기 힘든 것인데도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서 준 누나가 너무 멋져. 맞아요. 다시 출퇴근을 하려면 차 한 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서 날 쳐다봐 영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형님께서 차 한 대를 달라는 부탁을 해야 했는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것보다도 훨씬 황당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 황당한 짓이란 바로 제가 타고 다니던 벤츠의 열쇠를 형님께 떡하니 선물해 버린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생일 날짜를 챙겨주신 선물은 평생 못 잊을 벤츠였어요. 그 선물을 받고 혈압이 솟구치는 순간 전 남편을 봐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제 눈빛 속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귀족 같은 행동은 그만두고 다녀라는 의미에서 주신 선물이요.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벤츠 정도는 타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보, 당신이 제게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채로 혼자 주절주절 말하는 주제의 마지막에는 계속 그렇지, 여보, 하며 끝을 맺는군요. 말들은 왜 꼭 붙여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늘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일단 식사 자리를 급하게 끝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무 무섭게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때는 아까 그 행동이 뭐야? 당신도 그것을 잘 알잖아. 우리 엄마가 딸을 키우면서 생일 선물 한 번 못해준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큰돈을 들여서 사주신 차잖아.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차를 어떻게 하필 형님에게 줄 수가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은 최소한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는 식의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선물한 차를 돌려주겠다는 등의 대책이 말도 나와야 하지만 이놈 뻔뻔한 남편은 오히려 적극 대처하는 태도로 인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나야 그런 누나가 다시 사회생활을 좀 해보려는데 남동생의 동사가 되어서 그 정도 것조차 하지 못해 오히려 나는 방금 누나한테 미안하여 죽는 줄 알았어. 새 차를 청해주지 못하는데도 타던 차를 넘겨줄 수 없어서 당신도 사람이라면 우리 누나를 존중 좀 해봐라. 존중이란 무엇인지 알다시피 형님. 우울증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우리 부모님일 텐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국밥집 2호점도 우리 부모님이야. 그런데도 더 원한다는 건? 당신이야말로 염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주긴 뭘 해줬다고 진짜. 엉망진창 레시피를 알려준 덕분에 가게 말아먹고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꼴이 되었네요. 무슨아 됐고 그렇게 차가 필요해 집에서. 에러 큐는 아줌마가 대체 차가 어디에 필요하다고? 내가 어디 집에서 애만 키우는 사람이니? 아닌 말로 하니까 당신이 백수가 됐을 때 누구 돈으로 버텼어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비를 쓴 것뿐인데 그런데도 뭐 애를 키우는 아줌마가 그놈의 대기업 자부심에 진짜.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 어디서 살게 하겠느냐고 남편이 중얼거렸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빈정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죠.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사랑에 빠져 있겠느냐고요. 똑같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남자든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문직 남자든 결혼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날 남편은 내가 상한 것을 모르는 채로 말을 이어갔어요. 차가 필요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되지. 아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남편인 입장이 쪽팔린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회사차를 무료로 이용하십시오. 대기업 회사차라면 외제차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대형 세단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름도 회사 카드로 넣을 테니까 생활비도 아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부부싸움을 단순히 한쪽으로 돌리고 그 마지막 말들은 제게는 무척 불편했어요.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설명하자면 남편에게서 전과 다른 표덕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말할까요? 결혼을 반대했던 당시에도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채로 헛바람과 허영심에 빠진 시어머니와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편이라는 사실뿐이에요. 사람이 분명히 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자기가 속는다는 말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회사차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전에 있던 남편이라면 결코 할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했던 전 남편과의 사이는 당연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쉽게 내뱉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남편이었습니다. 분명히 변해 있는 것은 개구리의 배처럼 엄청 커질 때처럼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제가 남편의 변한 태도로 인해 크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딸에게 벤츠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전화하러 가는 길이었다. 기회가 있는데 선물할 거라면 새 차로 떡하니 하고 한테 고르게 해주어야지. 얻다 대고 타던 차를 형님에게 팔고 새 차를 삥뜩한테 주어야 할 터인데 내려앉은 채로 있던 적이 있던 선 아래의 사람으로 염치도 없이 변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그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더라. 그러나 문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시어머니와 분명히 변해 있는 남편 사이에서 존엄성이 있으면서도 형님에게 새 차를 고르게 해주는 말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이 더욱 불편해졌다. 사실 제 본성은 어쩌면 시어머니를 꼭 닮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의 국밥집 2호점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보았더니 남편은 그동안 내 이름과 시어머니의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저는 국밥집에서 일한 적이 없었죠. 다시 말해 남편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호점의 실제 주인인 제 친정의 부모님께 보내야 할 이익금을 허위 임금으로 지급해 가졌던 적입니다. 이것이 횡령행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의 감사팀 직원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발휘되어 제가 이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영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다 걸리게 된 시작점과 같은 방식은 바로 유령 직원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또 다른 방향에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상대로 회사 대표와 자금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보니 남편이 제 친정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뒷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경솔했습니다. 남편이 꾸민 계획은 제 친정 부모님의 전수받은 레시피와 국밥집 2호점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순대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돈에 너무 탐닉되어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만덕 견물 생심에 빠져버렸으니 확실해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아낸 저는 남편에게 한 달 동안 지역을 파괴한 건물을 떠난다는 핑계로 친정에 들어갔어요. 이유는 은밀한 이혼 준비였죠. 당시에는 남편과 시댁의 공모자들에게 번때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참교육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위해 친정에 들어간 저는 곧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2호 가게가 왜 망할 지경에 이른 걸까요? 도둑질은 있었지만 레시피는 정말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왜 2호점의 망할 회계를 내 친정 부모님의 레시피 탓을 했던 것일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해결해야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답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댁 쪽이 먼저 선제 공격을 걸어왔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 명의로 된 2호점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이 송달되어 왔어요. 그 내용 증명에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 있었죠.
남편이라는 인간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제 친정 부모님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더랍니다. 친정 부모님의 레시피가 수준 미달인 탓으로 인해 2호점이 장기간 적자를 보았고 해당 적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2호점 사업을 고의로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제 친정 부모님의 마지막 재산을 마저 빼앗으려 했고 남편은 이에 추가로 내용 증명과 함께 협의혼을 제안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매우 간단하며 결국 남편과의 시골 가족과의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혼 후에는 제 친정에서 레시피 도둑질과 수익권, 자기들의 적자 손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을 요구했고 순대국 프랜차이즈를 찾아 인생을 한 번 거꾸로 돌릴 것이라는 예리한 말을 꺼내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응망이 부족한 남편과 전 시대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왔었지만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창교육의 방식은 남편을 송구하기 위해 일단 찾아가서 월급을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수습한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찾아가 아내로서 소론을 행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여보, 내가 그동안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가슴에 분수를 모르는 허영심만 가득해졌나 봐. 그래서 당신을 많이 무시해왔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착착 빌 것이니까 이용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매몰찼습니다. 하긴 그러면 견물생심 돈욕심에 눈이 멀어서 작게 부인이고 장인, 장모에게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요. 어르신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누구인지 미리 예상해서 더욱 남을 안고 있었어요. 단순히 그때 그랬었어요. 둘째, 지호점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지키는 것을 보세요. 예산액이 어느 정도든 구해됐으니 그 모든 권리를 간단하게 넘겨버리겠다고 원칙을 지키며 맞춘 울적한 아들처럼 한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이 노령에 얼마나 더 미안한가요? 조금은 이 흑백차 시대 습관이었습니다. 후회하며도 내색하지 않으며 눈치를 보지 않고 남편에게 지지를 받으려 했어요.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예전에 형님이 벤츠 사고 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벤츠를 탔던 것이 아니라 새 차로 이어야 했는데 부인과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면 시댁이 무서웠을 거란 걸 몰랐었어요. 후회하고 반성하며 진짜 후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알아차렸죠. 무엇을 했든 늦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반드시 이혼할 것이며 장님과 장모님의 엉망인 레시피를 언급하며 내가 입게 된 피해 보상금도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알리고 떠나가며 말을 덧붙인 남편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중간에 회심의 미소를 짓는 나는 표정 관리에 애쓰며 남편의 팔을 붙잡고 허겁지겁 물러났어요. 돈 대신 레시피로 피해를 보상해 줄게요. 당신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순대국을 먹어보니 맛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준 할머니를 찾아가려고 해요. 배워왔어. 이번에 진짜 맛있을 거야? 그러더니 남편의 눈이 일확천금의 욕심으로 인해 휘둥그레졌어. 정말 진짜야. 이번에 비법을 더 알려주셨대. 아, 정말이야. 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특별 비법까지 완전히 배워왔어. 그 비법은 당신께 다 넘겨줄 테니까 이혼과 피해 보상은 어떤 일을 해주실 건가요? 제발. 책에 무섭게 남편이 얼른 가보자며 냉큼이 나서더라고요. 그 속은 뻔했죠. 기존 제 친정 부모님의 레시피만으로도 도둑질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어질 만큼 훌륭했는데 거기서 특별 비법이 전해진다고 하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특별한 비법까지 도둑질해버리면 더 큰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둘 정도로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제게 끌려 친정 부모님의 국밥집으로 곧장 한 달 뒤에 가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숨기며 남편에게 순대국밥을 끓여서 내주셨어요. 남편은 그 국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죠. 국밥에 들어간 특별 비법을 알아내려고 수시로 살펴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맛있긴 하지만 정말 무슨 특별 비법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그릇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며 엄마와 함께 얘기했죠. 아버지는 정말로 자신 있어 보였어요. 반면에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순대국 한 그릇을 모두 먹고 나서 저에게 물었죠. 그 한 그릇을 다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절대로 망할 정도로 혼란스럽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맛있어, 정말 맛있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비법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명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마침내 나도 적잖은 은미를 드러내었습니다. 특별 비법 같은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제가 살짝 가르칠 생각으로 만들어 둔 거죠. 자리는 그저 자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눈에 환해지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맛있었는데 맛없었다고 속이는 거죠. 아, 뭐야. 원래 장인 장모님 방식대로 만든 국밥이었어. 에이, 어쩐지. 장인 장모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알고 눈치 좀 챙긴 거였어요. 솔직히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제 됐어. 그래. 그 정도로 못 먹을 음식이면 그 프랜차이즈 공개하겠다고. 당시엔 순대국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고 싶었어. 내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당신이 다 알고 있었어. 프랜차이즈에 관해. 사업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지만 남편은 참았어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대기업 감사팀 직원이라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좋은 솜씨로 온갖 증거들을 아주 철저히 챙겨놓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덕분에 승기가 제 쪽으로 기울어지고 나 같은 해자가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 만한 질문을 던졌어요. 녹음은 끝났고 우리 결혼 생활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볼일은 다 봤으니 나머지는 변화사탕에서 이야기할게요. 그 녹음 파일 좀 제발 지워줄래? 나는 정말 이번 프랜차이즈 사업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어. 글쎄, 내가 녹음 파일을 지워준다고 해서요.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사업 자금을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이 찾아오기 전에 경찰서에 이미 다녀와서 당신이 이전에 수익금을 횡령한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 갔습니다. 너를 고소하러 가겠다고요? 한 가지 더, 협의 이혼을 원합니다. 위자료를 철저히 청구하고 소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내온 협의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며 밝혔어요. 동시에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듯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박해진 남편은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저와 함께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 자식에게 소금을 뿌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에 감히도 못 걸어봤어요. 비록 초범인 취지가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엄연한 전과자가 되어버려서 누구도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남편은 저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한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제 친정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지급할 돈이 없었거든요. 물론 전 쥐구멍 속 먼지까지 탈탈 쥐어짜면서도 전액을 딱 받아낼 예정이었지만요. 형님에게 준 제 자동차 역시 곧바로 돌려받았습니다. 형님이 타고 가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더는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우리 가족 몰래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준 월급을 계산해보니 8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자동차를 하나 사도 남는 돈이었는데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했어요. 위자료를 내야 해서 남편이 기존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아 시댁집도 처분하면서 간신히 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애들이 3명이라 양육비를 낼 돈을 내야 해서 시어머니는 부채를 조금 낼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그릇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가와서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남편이 실직하여 새 일을 찾는 동안
본인의 그릇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때 좀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돈에 취해서 인격이 변치는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성실함 그 자체였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미래에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고려하거나 돕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원래 세상은 저지른 죄값을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스란히 받아들여진 일이니까요. 그러니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고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겸하여 아이들을 기를 때 더욱더 신경 써서 보살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댁과 아버지 쪽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 우리 아이들은 장차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찍이 정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편과 만나게 해줄 생각도 없고 양육비도 못 내고 매번 어디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고 핑계만 늘어놓는데 아빠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빠의 권리를 넘겨주어야 하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미달이겠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전시모가 천륜에 어쩌고 자식 부모 사이를 막지 말라는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자식들은 다 백수입니다. 둘 다 이혼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끝까지 제 탓만 계속되는지 제가 참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번에 큰 기운을 얻었고 어머님 덕분에 나를 되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힘들 때마다 어머님을 생각하고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어머님처럼 자식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두 끊고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도 나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착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것 하나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때 가족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